우리 사회의 이슈들을 집중 진단합니다. 라디오 중심 이기원입니다. 목요 토크. 세상을 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사이버 폭력 제 주변 친구가 당한 적 있는데 카톡 내용을 캡처해가지고 막 나쁜 욕을 막 비방글 그런 거 많이 올리면서 주위 자기 친구들한테 얘가 나쁜 애라는 거를 더 알리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엔 자기가 안 그러면 남들도 안 그런다 생각하는데 애초에 그런 꼬투리를 잡히지 않으면. 저도 뭐 경험해 본 적이 있긴 한데요. 서로 친구 뒷담 하다 보니까 그거 알고 왕따를 당한 거예요. 카톡으로 막 욕을 막 하고 되게 상처 오래 가니까 사이버 폭력은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갈 수 없게 해서 계속 초대를 해서 결국 결과적으로 못 나가게 해서 근데 괴롭힘을 당하는 건 정해진 건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괴롭힘을 한 사람이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어서 쟤 너무 나댄다, 연예인 걔 너무 나댄다 댓글로 이런 식으로 막 달아요. 6학년 때 친구가 어떤 한 애 갖고 욕하고 그랬어요. 카톡에다 초대하고 반 애들끼리 다 욕설로 도배를 쫙 해가지고 재밌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SNS에다가 막 저격글 올리고 좀 소심하고 말 없고 그런 애들? 불쌍하고 동정심 들고 막 그래요. 사이버상의 언어폭력 더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도 생각은 같습니다. 이 학교 현장에서 자행되는 폭력, 여전히 우리 청소년들을 멍들게 하고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폭력은 좀 줄어들었다지만 이 폭력의 형태가 좀 더 집요하고 또 음성화되면서 이 사이버 폭력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사이버 괴롭힘, 그 실태와 해법 오늘 목요 토크에서 얘기 나눕니다. 지금 제 옆에 사단법인 밝은 청소년의 박옥식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학교폭력예방팀의 서미 팀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정부가 이 학교폭력을 4대 사회학의 하나로 규정하고 이제 근절대책 계속 내놓고 있는데 자, 박 사무총장께서 이 전반적인 그 학교폭력 지금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최근 들어서 이 학교폭력은 이제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11년 대구의 자살 사건 이후로 2012년도 상반기 조사해 보니까 한 12.3%나 달했었는데 네. 작년도 그 하반기 조사해 보니까 1.9%로 나타나서 한 6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었고요. 네. 특별히 초등학생이 가장 많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사이버 폭력 같은 경우는 이 학교 폭력이 감소하는 추세와는 달리 점점 증가되고 있어서 예.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나타난 학교 폭력의 추세는 드러나는 신체적인 폭행이나 어떤 금품갈취보다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폭력, 예를 들면 언어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또 사이버 폭력과 같은 이런 보이지 않는 폭력이 증가해서 이게 이제 장기화될 경우에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신병리적인 현상으로 또 나타나고 그렇겠죠. 심할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네. 하게 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 전통적인 폭력, 물리적 폭력은 줄고 있지만 이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 갈수록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인데 자, 서미 팀장께서는 그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예, 작년에 교육부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잠깐 살펴보면은 13년에 실시한 그 두 실태 조사 간에 상반기 하반기 사이에 46천 건의 이제 학교폭력 괴롭힘이 줄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괴롭힘 같은 경우는 3천 건 정도 크게 줄지 않았다라는 점이 예. 저희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예.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느 곳에서 주로 피해를 당하는가에 대한 이제 질문에 대해서 아이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별로 보았을 때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서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의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났고요. 여자들이 그 SNS 많이 한다는 예, 얘기죠. 그렇죠. 따돌림의 문제들이 조금 더 예. 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연령별로 보았을 때는 중학생이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들에 비해서 사이버 공간 피해율이 조금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중생으로 이제 이게 좀 초점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이게 저 스마트폰 사용 늘어나는 것과 좀 이렇게 그 사이버 폭력 늘어나는 것과 좀 이게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사님? 아주 대단히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 최근에 우리 학생들 간의 소통은 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맞습니다. 또 인터넷이나 각종 SNS를 통해서 또래들 간의 정보와 소식을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네. 이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사이버 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 면에서는 더욱더 광범위해졌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주요된 요인으로 보면 신체적 폭행 등 그 드러나는 폭행을 하게 되면 이게 그 학교에 그 처벌을 받기 때문에 예.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에서 강력하게 처벌하게 돼서 이것을 피하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이버 폭력을 선호하면서 예. 행하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이 사이버상에서 이제 더 많은 그런 폭력 아닌 폭력이 지금 자행되고 있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서미 팀장께서 생각하실 때 특별히 이제 여학생 네. 그리고 왜 중학생에게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이유 뭐라고 보세요? 지금 박사무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이버 폭력 양상이 그러니까 그 학교 폭력 양상이 사이버에 옮겨졌다라고 보았을 때 네. 이제 저희들이 이 중학생 사이에 왜 사이버 폭력이 높은가를 보면은 이거는 중학생들이 갖고 있는 초기 청소년기 특성하고 관련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처음 초기 청소년이 되어서 그 학생들 같은 경우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또래와 같은 의견을 갖고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네. 사실은 이때 주로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는 패거리 문화와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이제 또래들끼리 모이는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관계 네. 중심적이다 보니 그런 영향들이 좀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래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예, 서로 얘기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이 또래 집단 간의 긍정적인 어떤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네. 얘기들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 사이버 괴롭힘이 이루어지고 있던가요? 이사 팀장께서 아, 보실 때. 예,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는 아까 이제 그 학생들이 얘기한 것과 비슷하게 예. 그 유명 채팅 앱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폭력이 조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좀 예를 들어 드리면은 채팅방으로 아이들을 이제 그 여러 사람이 무조건 이제 한 명을 초대를 해서 그 학생이 얘기를 걸면 절대 무시하는 거죠. 절대 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 네. 그리고 다른 학생이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같이 한꺼번에 이제 말을 건다라거나 그래서 네. 너는 완전히 왕따야라는 아. 것을 각인시키는 이런 경향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이버 감옥이라고 요즘에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사이버 감옥이라는 것은 피해 학생을 채팅방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학생에 대해서 욕을 한다거나 약간 조금 이상하게 보여지는 사진을 조금 만들어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보여준다거나 그럼 이제 이 학생이 불편하니까 나갈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갈 때마다 계속 끊임없이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이 잔인합니다. 그렇죠. 그 학생이 끝까지 다 봤다라는 표시가 되어야만 이제 그 채팅방이 마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당하다 보면 정말 이 극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심리적인 고통은 또 얼마나 클까 참 안타깝거든요. 예. 이 심리적인 고통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피해 청소년들의 그 심리적인 고통이라고 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합니다. 그 교육부 조사 결과에 의해서도 피해 학생의 71.6%가 매우 힘들었다고 응답했고요. 네. 사이버 폭력을 당할 경우에는 우울과 분노, 공격성, 복수 충동 등이 강하게 생기게 되면서 정신적으로 문제를 갖게 됩니다. 그렇겠어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카톡방 같은 경우는 24시간 폭력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장기화될 경우는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과 같은 그 세계 각국에서도 네.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자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서 예. 굉장히 심각하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초고속 통신망이라든지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그런 그 문제로 다가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이버 폭력 실태를 보니까 피해자 한 40% 정도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게 이제 방통위 그 2013년 보고였거든요. 네. 이 피해 신고 같은 그 대응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특히 이제 대부분의 그 학생들은 그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얘기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그런 불신감. 네. 그리고 또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보복당할까봐 두려워해서 신고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요. 또 어디에 알리는지 몰라서 그런 경우도 몰라서. 있어서 예. 이게 이제 학교에서의 그 피해 신고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그렇죠. 또 문제가 발생이 되면 반드시 해결해 준다는 그런 그 신뢰감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심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의지도 보여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예. 자, 저희가 3월 목요 토크에서 폭력으로 병들어가는 우리 사회 현주소 진단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학교 폭력 그중에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사이버 폭력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시선으로 세상을 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중심 이규원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이 사이버 폭력 이제 그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사단법인 밝은 청소년 박옥식 사무총장,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서미 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미 팀장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 정부의 그 학교 폭력 대책도 이제 이 사이버 폭력 근절에 맞춰져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예, 교육부가 지난 3월에 발표한 현장 중심 학교 폭력 대책 14년 추진 계획을 조금 살펴보면은 일단 먼저 그 학부모가 자녀의 휴대전화의 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또는 그 문자 메시지 등으로 욕설이나 비방 또는 따돌림과 관련된 약간 학교 폭력으로 의심되는 내용의 문자가 이제 메시지가 들어오면 네. 그 부모에게 알려주는 학교 폭력 의심 문자 알림 서비스를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물리적 폭력과 같은 수준으로 사이버 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약간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을 개정할 예정이고요. 네. 학과 시간에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 방법, 그다음에 사이버 언어 예절 등을 가리키는 교육 과정 또한 마련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그 사이버 폭력 관련한 처벌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있습니까? 처벌? 일단 지금 현재는 사이버 네. 폭력 관련된 처벌 수준이 아직까지 확실히 법적인 처벌 기준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법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 사이버 폭력이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는 명예훼손죄, 그다음에 네. 모욕죄 정도가 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채팅상에서 집단으로 욕을 하거나 사이버상에서 집단 카페에서 나에 대한 욕을 한다거나 안 좋은 네. 사실을 포스팅했을 때 불특정 다수가 볼 때 문제를 삼는 공연이 원칙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원칙에 따라서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 또한 사이버상에서 이제 자신에 대한 욕이나 안 좋은 사실을 다른 곳으로 전파했을 때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서도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일단 사이버 폭력을 당했을 때 대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사이버 폭력을 당한다라고 느꼈을 때는 감정적으로 흥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처를 했을 때 네. 잘못하면 오히려 역으로 사이버 폭력으로 맞고소를 당하는 당할 경우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니까요.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가해자의 이제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의사표현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그 채팅방에서 그런 욕을 들었을 때 캡처해 놓는다거나 네. 이제 메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화면 캡처해서 저장해 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어쨌든 뭐 이런 그 사이버 폭력 근절 대책들 이걸 좀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하지만 자칫 또 이게 이 학생들 인권 침해 논란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요즘 학생들 그 욕 참 많이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언어도 사실 많이 오염이 되고 있는데 자, 과연 어떤 문자를 학교 폭력 의심 문자로 파악할 수 있을지 이 교육부가 내놓은 이런 그 근절책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 교육부 대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의도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네. 실행에 있어서는 많은 무리가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은 일상 대화가 욕설과 은어로 비어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부모들에게 문자로 알려지게 된다 그러면 부모들의 일상생활은 아주 큰 혼란에 빠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자세한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예. 이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자존감이나 도덕성이나 배려심을 높일 수 있는 인성교육과 같은 것을 좀 활성화시켜서 예, 근본적인 예. 처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디지털 매체들도 이런 사이버 폭력에 모든 책임을 질 필요는 없지만 또 최소한의 장치는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이버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이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서 어떤 것들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서 팀장? 일단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유해 정보 차단이나 스마트폰에 대한 필터링, 모니터링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9세 미만 청소년에 한해서는 유해 정보 필터링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도 사실 저는 하나의 방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인터넷상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이 쉽게 별 생각 없이 욕설이나 이렇게 안 좋은 말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욕설이나 비방도 필터링이 조금 이루어진다면 그렇죠. 학생들이 이게 좀 나쁜 거구나. 네네. 이런 학교 폭력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좀 긍정적인 면들, 그러니까 금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긍정적인 면에서 봤을 때 사이버상의 긍정적인 문화를 양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네. 예를 들면 그 인터넷 카페나 SNS를 통해서 인터넷 예절 교육이나 사이버 폭력 예방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좋은 리플을 다는 선풀 운동 같은 것도 괜찮을 그렇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청소년들 간에 일어나는 부분이니까 그 사이버상의 청소년들끼리 조금 고충을 얘기할 수 있는 예. 뭐 또래 상담 코너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순화된 언어를 사용하는 교육도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 이 사이버 폭력은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 본인이 그 당한다는 걸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좀 뭔가 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 부분은 예. 이제 뭐 어느 한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가정과 학교, 정부, 민간기관이 함께 모든 그 역량을 발휘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특히 이제 가정에서는 암만 부모님들이 바쁘다 하더라도 자녀와 공감적인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예. 부모님께 우선 알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학교에서는 이 전문 상담 교사가 전체 다 배치가 안 됐는데 네. 전문 상담 교사를 좀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배치를 해서 효율적인 상담과 교육을 통해서 학교 폭력 신고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예. 그다음에 교육부나 경찰청 같은 데서는 뭐 학교 폭력 117 센터도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그 일관성 있는 대책으로서의 어떤 신고 체계를 마련해서 네. 여론에 밀려서 좀 후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요새도 받고 있는데 그러지 예. 말고 지속적으로 좀 강력한 그 시스템을 마련해서 그렇죠. 우리 청소년들이 믿고 신뢰하면서 그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네. 사이버 폭력을 당했을 때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사이버 폭력에 시달리는 그런 피해 학생들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이걸 좀 신고를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서미 팀장께서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지역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연락을 하시면 되는데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그래서 연락을 하시려면 국번 없이 1388번을 누르시면 되고요. 1388. 예. 그리고 예.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34개의 전국 34개의 위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서 사이버 상담 전문 요원들이 배치될 예정이니까 그쪽으로도 연락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물론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신고도 또 잘 돼야 되고 또 치료도 돼야 되고 그렇지만 예방이 또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때문에 이제 그 현장 밀착형 정책도 나와줘야 되고 그 학교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학교 폭력, 특별히 이제 사이버 폭력, 그 사전 예방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예, 학교 폭력 예방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정과 학교에서 적극적인 인성 교육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부분들이 그 인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가정에서는 맞벌이라는 그 가정의 환경 때문에 가정 기능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공감적인 소통과 네. 건강한 가정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1차적으로 돼야 되겠고요. 예. 학교에서도 이제 지식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해가지고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 문화예술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 단체 활동 이런 체험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네. 다양한 영역에서의 인성이 개발이 되고 함양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이 학교 폭력 예방은 좀 더 쉽게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예. 합니다. 특히 이제 사이버 폭력 피해자 가장 큰 문제지만 가해자도 사실 이거 좀 고쳐 나가야 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이들에게도 이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미 팀장께서?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 들어서 그 학교 폭력과 관련된 연구나 보도를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 구분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교 폭력으로 고통을 받은 이제 그 청소년들이 나중에 그런 보복이나 이런 분노 표출 때문에 사이버 폭력을 오히려 이제 가해자의 입장에서 사이버 폭력을 하기도 하거든요.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구분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가해자 청소년들의 내면에 있는 분노나 화,
수치심 이런 것들이 치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적절하게 그 분노나 화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교육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사이버 폭력을 일으키는 가해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또 하나가 가해자가 힘을 자랑하고 가시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이 시기 청소년들이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들이 다른 사람을 괴롭힐 때 힘을 가시하고 그럼으로써 나의 가치를 인정받는 그 메커니즘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줘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거. 그래서 결국은 그 가해 청소년이랑 피해 청소년이 화해하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가해 청소년이 용서를 받고 화해를 청할 수 있는 이런 문화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야 봅니다. 제2, 제3의 이 사이버 폭력을 더 막을 수 있다. 예, 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인데 네. 혹시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사이버 폭력 피해를 입고 있는지 그 징후를 이 부모가 어떻게 좀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학생들을 굉장히 열심히 지켜보시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대화나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화를 통해서 아이의 마음 상태, 아이의 현재 상태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사이버 폭력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문자 메시지라거나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좀 불안해한다거나 초조해한다거나 우울해한다거나 이런 증상이 보였을 때 또는 학교를 오늘부터 가기 싫다라거나 이제 이런 증세가 보였을 때는 좀 더 유심히 관찰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사실 비밀번호 걸어놓고 또 사생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억지로 얘기를 하기보다는 또는 이제 그거를 풀어서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다그치기보다는 그래서 평소의 대화, 그러니까 효과적인 대화 방법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통이 해결의 열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학교 폭력은 이 폭력에 관대한 우리 사회가 낳은 산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자, 이 박 사무총장께서 이 폭력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우리 사회 인식 이제는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이제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청소년기에 거쳐가는 통계와 의례로 생각을 해서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고 하는 인식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관대한 입장 때문에 이 학교 폭력으로 큰 고통을 당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미국과 영국, 독일 같은 이 선진국에서는 이런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도 범죄다라는 인식이 보편화돼서 학교 폭력 실태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 사소한 언어 폭력이나 사이버 폭력 등과 같은 것들도 이제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맥락에서 이 사이버 윤리 교육도 사실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마무리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사이버 불링을 저지르는 데는 어떤 면에서 매우 사소한 데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누군가 싫고 그 아이가 밉다 이런 것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뒷담화를 온라인상에서 내는 거죠. 그래서 그 실태 조사에서도 초등학생의 상당수는 그런 면 때문에 재미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이버 폭력이 엄연히 범죄 행위이고 그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교육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3월 저희가 목요 토크에서 이 학교 폭력, 특히 사이버 폭력에 대한 실태와 대책 생각해봤습니다. 사단법인 밝은 청소년 박옥식 사무총장,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서미 팀장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잠시 후 2시부터 청와대에서 이 규제 개혁을 놓고 이른바 끝장 토론이 벌어지는데요. KBS 1라디오에서도 잠시 후 현장 연결해서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죠. 안녕히 계십시오.